YTN News FM.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의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초기 모델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린 미국 무역위원회 ITC 결정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보호무역주의라고 비난받아서 마땅한 결정입니다. ITC 결정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1987년 이후 무려 26년 만입니다. 아시다시피 아이폰을 생산하는 애플과 갤럭시를 생산하는 삼성 간의 특허권 전쟁은 이제 국가의 명운을 건 싸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세계 유일의 초강국 미국은 법은 또 배심은 또 정부도 전부 애플 편이었습니다. 삼성의 특허는 모두 표준 토크로 판정되어서 애플이 쓸 수 있게 된 반면 애플의 특허는 모서리를 둥글게 하는 것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 미국 법원입니다. 그러다가 미국 무역위원회는 단 한 건 선심 쓰듯이 애플이 삼성 특허를 침해했다 해서 구형 아이폰 4와 아이패드 수입 금지를 결정했는데요. 그런데 이마저도 미국 경제의 경쟁 상황과 소비자에게 잠재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오바마가 거부한 것입니다. 그동안 상원의원들과 기업들이 엄청난 압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도 잇따라 있었습니다. 문제는 오는 9일로 예정된 미국 무역위원회의 갤럭시 S2의 수입 금지 최종 판정입니다. 만약 애플이 아이폰과 정반대로 무역위원회가 갤럭시 S2를 판매 금지시키고 오바마가 이를 승인한다면 미국은 그 어떤 변명을 해도 제국주의의 부활이라는 지탄을 면치 못할 겁니다. 8월 5일 월요일 출발 새아침 순서입니다. 민주당이 장외로 나가면서 우리 정치판 혼돈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우리 정치 상황 해법은 없는지 지난 금요일 민주당 중진 박지원 의원 인터뷰에 이어서 오늘은 일부에서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의 의견을 듣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어서 바다를 오염시켰다고 해서 이른바 방사성 괴담이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괴담 수준인지 정말 위험한 것인지 2부에서 도쿄 현지와 국내 전문가 두 분을 연결합니다. 매주 월요일은 한 주일의 정치 상황을 짚어보는 정치복선 마련합니다. 오늘 또 황태순, 박상병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출발합니다. 발빠른 뉴스, 진실보도의 자존심,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뉴스 헤드라인. 주요 뉴스 살펴드립니다. 뉴스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이종원 박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항생제가 안 듣는 뇌승균 환자가 다수 확인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달 1일 기준으로 이 카바페넴 계열 항생제 분해 효소 생성 장내 세균, 영어로 CPE 약자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예. 그 감염자가 13개 병원에 23명인 것으로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종류라 그래요. 그런데 이게 타입이 다 같다 그럽니다. 그런데다가 이것이 또 그렇게 흔치 않은 희귀 사례라 그래요. 그래서 이 뭔가 감염 경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의심이 됐고 확인을 해봤더니 이 최초 균 감염자가 인도에서 작업 중 부상을 당해서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우리나라 병원으로 옮겼다는 거고요. 예.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균이 좀 퍼진 것으로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항생제가 듣지 않는 뇌승균이라면 네. 이 치료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네, 이 항생제 중에도 약효가 굉장히 강한 것이 이제 카바페넴 계열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도 듣지 않는 내성이 생긴 상태의 균이 이번에 발견이 된 겁니다. 예. 이것이 일반 장내 세균처럼 요로 감염이라든가 폐렴, 폐혈증 같은 여러 가지 감염 질환을 일으키긴다 그러고요. 물론 이제 그 면역력이 정상 범위라면 그 장 속에 사실은 굉장히 세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다른 세균과 마찬가지로 병원성을 띠지 않는다. 이것이 보건당국의 설명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새로운 형태이기 때문에 감염력이라든가 치사율에 대한 이미 조사된 것이 별로 없어서 이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보건당국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 현재 몇 개 병원으로부터만 내성균 상황을 보고받는데 이거를 전수감시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예, 그렇군요. 이 정치 뉴스에 밀렸는데 한번 들어보죠. 이 여야가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조사 일단 정상화하기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 그 여야가 그 3+3 회동을 가졌죠. 원내 대표, 그다음에 원내 수석부 대표, 국정조사특위 간사 이렇게 모인 겁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기관보고 받기로 합의를 했고요. 기존에 이미 합의한 대로 남재준 국정원장의 인사말, 간부 소개, 여야 간사 및 간사가 지명한 한 사람 등 총 4명의 기조 발언, 이건 이제 공개를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 기관 보고 질의응답은 비공개로 진행을 한다 그럽니다. 예. 이 증인 채택에 또 합의가 돼야 완전 정상화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은 기관 보고 진행하면서 최종 조율하기로 한 그런 그 상태라서 어떻게 될지 아직은 불확실한 그런 그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청장, 이 동행 명령권 발부 확약을 해라. 그리고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 대사 증인 채택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 대사까지 부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 충돌 여지는 있어 보이군요. 이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한 중국 대사 이 두 사람은 NLL 대화록 사전 유출과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예,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두 분은 채택을 해도 예. 출석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 국정조사가 원 제목은 댓글 유혹, 예, 국정조사인데. 그렇기도 하죠. 네. 예. 그래서 다음에 하면 되겠죠. 예, 국정조사가 정상화되면 민주당은 장외투쟁 안 하는 겁니까? 그게 좀 기류가 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영수회담을 제안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것이 네.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설령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가 정상화되더라도 장외투쟁은 계속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김한길 대표가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청와대를 상당히 압박을 하고 있죠. 예. 어제도 이 국민 함성에 이제 박 대통령께서 답할 차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아직까지 반응이 없습니다. 이런 속에서 청와대 내에서는 이 청와대가 나서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 장마가 끝나면서 이 전력대란 우려가 대단히 높아졌다면서요.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예. 이 전력 당국이 8월 전력 수급 전망을 내놨는데 첫째 주에 551만 킬로와트까지 예비 전력이 확보될 것으로 이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주에 103만 킬로와트, 셋째 주에는 17만 킬로와트까지 떨어진다는 거죠. 이 셋째 주가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차츰 회복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 지난해에는 사실은 둘째 주에 가장 그 예비 전력 확보율이 낮았다 그래요. 자, 이제 문제는 그 열대야가 계속 그 장기간 계속되는 그런 그 상황인데, 기상청 주간 예보에 따르면 이 7일 이후에 전국적으로 이 좀 폭염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참 이 뉴스가 많은데 시간상 여기서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원전 비리가 정치권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뉴스도 있고 또 유업계가 이 우유값 인상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뉴스, 인천공항 출입 국자 기록이 연일 갱신되고 있다는 뉴스. 다음에 예, 계속 전해드리려 하죠.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주윤서 전해주신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여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요즘 날씨만큼이나 정치권의 상황도 국민들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 파행으로 비롯된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오늘로 5일째를 맞고 있죠. 새누리당은 아직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자폭정치라고 비판하면서 강경한 태도를 굽히고 있지 않은데 그 바탕에는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결국은 대선 불복이 아니냐는 의심이 깔려있다고 보입니다. 제2출발 새아침에서는 전국 상황에 대해서 여야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지난 목요일 윤여준 전 장관, 금요일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에 이어서 오늘은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에게 입장을 들어봅니다. 정우택 최고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시다시피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지금 벌이고 있으면서 지난 그 주말에는 촛불 시민들과 합류까지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새누리당 지도부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데 전부 이 휴가를 간 것으로 알려져서 비판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이 새누리당 지도부로서 입장을 한 말씀 전해주신다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휴가와 상관없이 요즘 정치가 정말 삼복더위의 이 청량제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새누리당 자체가 너무 국정원 조사에만 매달리느라 민생 현안을 소홀히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에게 휴가 기간 중에 지역 활동을 통해서 민생 정책을 마련해 달라 이런 공지를 한 상태입니다. 또 지금 지도부가 휴가를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은 우리 원내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분야별로 정책 점검을 위한 민생 탐방을 계속 하고 있고요. 예. 또 당 지도부도 매주 하루 목요일로 잡고 있는데 현장 최고회의를 열어서 지역 공약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 휴가 문제 갖고 이런 지역적인 것을 들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거보다는 시청 한가운데서 천막을 치고 또 시민단체들과 농성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8월 이 날씨만큼이나 국민들을 불쾌지수를 높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애투쟁 초기만 해도 127명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이 참석 안 했다고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그분들이야말로 휴가를 간 게 아닌지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 날씨가 더우면 쉬기도 쉬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야당은 이 광장에 나가 있고 여당은 그래도 상당수가 휴가에 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이 민주당이 장애투쟁에 나선 지 오늘로 5일째인데 이 서울광장에서 의원총회를 여는 모습이 보기 좋은 건 아닌데요. 여당은 부인하고 싶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야당이 광장으로 뛰쳐나간 그 이면에는 여당에게도 책임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우택 최고위원은 민주당 장애투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거리 정치로 뛰쳐나간 데는 원천적으로 세 가지 무리수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을 갖고 대선 불복과 연계시켜보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점입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이 국정조사의 이번의 목적은 국정원이 인터넷 댓글을 통해서 과연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는지 이 진상을 밝히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국가정보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또 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국정원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한 국정조사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은 어떻게 하면 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많은 타격을 입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두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이고 있고요. 또 국정조사에 원하는 증인을 불러내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했다는 것은 정말 초유적인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번 사태는 아마 갈 때까지 간 민주당의 계파 갈등, 특히 그 강경파의 득세라는 당 내부 상황으로 인한 무리수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지난주 주말까지만 해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여부를 둘러싼 정쟁 중단을 선언하고 또 여야 간의 양당 대표 회담 제안도 받아들인 상태였는데 그러다 갑자기 또 돌연 천막 이 장애투쟁을 결정을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온건과 강경 사이를 오가는 민주당의 내부의 그 갈등 때문에 이런 선명성 경쟁에 의해서 강경론이 득세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예. 민주당이 국정원과 이 대화록 실종 국면과 함께 막말 정치를 일삼는 과정에서 정치적 방향타 상실로 인한 무리수를 둔 것이 이번에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정쟁으로 전국을 극단으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여야가 다 신뢰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빨리 여야가 정쟁에서 벗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방금 우리 정 의원님께서 정인을 불러내기 위한 극단적 방법을 쓴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는데 이 새누리당은 지금 원석훈, 김용판 두 사람 정인에 동의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동행 명령은 초법적 발상이다 이래서 거부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야당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자면 이왕 국정감사를 하게 된 이상 이 원석훈, 김용판 두 핵심 인사의 정언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국회 국정조사에 불러내야 되는 건 사실인데, 만약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동행명령을
어떻게든 내려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출석하지 않는다면 동행명령을 의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내릴 수 있죠. 예. 근데 그것을 지금 사전에 그 동행명령을 발부하자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 사전에 동행명령을 그 합의를 해달라는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우리 국회의 그 증언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런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히 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좀 지금 잘못하면 인권 내지는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 이 점에 대해서도 법률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지금 저렇게 장애투쟁까지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새누리당도 긍정적 입장에서 그 두 분을 불러서 증언대에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더 적극적인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저는 새누리당의 자세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원세훈, 김용판 두 분에게는 이 국정조사에 불출석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항상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재판을 받는 중이거든요. 네. 예, 그렇다면 언제든지 나 출석하지 않겠다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무조건적으로 동행명령을 발부하는데 동의를 해달라 이제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법에 보면은 그날 이제 출석을 요구해서 어느 날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날 만약 아침 10시에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행명령장을 그때 발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네, 근데 그것을 지금 사전에 그 사람이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할 수 없는 현 상태에서 지금 동행명령을 발부를 동의를 해달라 이거는 아직도, 예를 들면 학교에 지금 출석도 안 했는데, 안 나오면 너 잡으러 간다 하는 것을 미리 합의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얘기가 조금, 원래 법률적 해석으로 봤을 때는 좀 무리한 얘기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지금 저렇게 장애투쟁으로 갔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새누리당이 긍정적 자세에서 협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강제를 하지 않으면 출석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다 예상이 되어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었고요. 네. 예,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무성, 권영세 두 분은 어떻습니까? 이분은 NLL 대화록 사전 유출 혐의인데 새누리당에서는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불러낼 수 없다 이런 입장이죠. 무슨 일이 말씀에 조금 어폐가 있는데 예. 이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요번에는 국정원의 선거 때 나왔던 그 댓글에 대한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입니다. 예. NLL에 대한 국정조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렇죠. 네, 근데 여기다 좀 덧붙여서 NLL 문제와 관련돼서 이 사람들도 좀 불러내야 되겠다. 그 당시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됐는지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NLL 문제까지 만약 국정조사에 범위에 넣는다 그런다면 또 문재인 의원도 또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또 민주당에서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 여야 간의 합의 사항이 뭐냐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서로들 부르지 말자 그러면 그런 점에서 이번에 NLL 문제에 대해서는 하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또 장애투쟁 나가면서는 또 갑자기 합의 본 거는 또 다 없애버리고 그 두 사람도 또 다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억지를 쓰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 요구는 네 가지인데요. 하나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또 하나는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국정원 개혁,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이 네 가지입니다. 어긴직분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 문제는 결국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게 직접적으로 이 장애투쟁으로 나가게 된 원인이 증인 채택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 어저께도 원내 지도부 회동을 했지만은 어저께도 합의가 못 빠져서 오늘 특위 간사 협의로 지금 계속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봤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지금 아까 말씀 나왔지만 여야 일각에서도 협상론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예. 따라서 여도 야도 지지 않는 요새 여론조사를 보면은 무당파라고 하는 이런 여론조사가
국민의 절반에 육박하는 43%를 보이고 있어서 이것이 지금 2003년 12월 이후에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누리당도 일정 부분 양보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고 민주당도 야당이 가장 존재감을 발휘하는 것은 국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알겠습니다. 이 장애투쟁의 좀 역사적 효용은 좀 다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서울광장에서 이제 청계광장에 그 촛불 집회까지 합류를 했거든요. 네. 이 뭐 경찰 추산만 하더라도 4천여 명이나 모였다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는 이것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작한 이 촛불 집회에서 대선 불복을 의미하는 구호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지금 기존 민주당에서는 대선 불복이나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촛불 집회를 보면은 민주당의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번 기존 촛불 집회를 주최해온 이번 시국회의의 간사단체인 한국진보연대의 박서군 공동대표라는 분이 있는데 예. 이분이 지금 2008년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분입니다. 예.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라든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라든지 이런 온갖 그 친북 반미 폭력 시위를 주도한 분이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일대를 폭력이 난무한 해방구로 만든 희망버스 시위에도 동참한 분입니다. 따라서 저는 민주당이 이처럼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세력과 손을 잡는다고 한다면 저는 장애투쟁의 명분은 물론이고 국민적 지지도도 잃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더 이상 오판을 하지 않고 멈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몇 가지 이제 좀 질문을 드릴 텐데 좀 짧은 답변 몇 개만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박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제안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요번 이 문제는 국정원 댓글 의혹 문제 등 국회 이 국정조사에 관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저는 국회에서 풀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증인 채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대통령을 만나자는 것은 명분도 약하고 저는 국민도 수긍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야 대표 회담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남북 관계가 아직까지 지금 뚫리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마지막 회담을 하자. 이래서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써서 회담 제안을 하니까 이 야당 일각을 비롯해서 때리는 사람들은 또 우리를 합니다. 왜 마지막이라고 했느냐. 이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인터뷰한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께서는 나를 좀 특사로 보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우리가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마지막으로 이거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예. 지난달 28일 날 통일부 장관이 그런 제안을 했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 만인 지난 4일에 대북 성명을 통해서 다시 우리 국민의 인대신도 한계에 다다랐다. 따라서 북한에 대해서 최종 실무회담에 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벌써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이 4개월이 경과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 지체는 너무 큰 또 손실과 또 국민들의 어떤 한계에 다다랐다는 이 점을 지금 북한의 분명히 한 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특사를 파견한 특히 박지원 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박지원 의원께서 사실은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구속되셨던 분 아닙니까? 예. 또 그동안에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셨던 박지원 의원이 과연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북한에 잘 설명했을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로 상임위 옮기셨죠? 네. 예, MB정부 4대강 사업을 이번 감사원에서 대운하를 다시 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참 이것도
한 번은 속된 말로 털고 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것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제거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또 민주당에서는 이걸 갖고 또 국정조사 또 해보자 뭐 어쩌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이 국정조사라는 게 결국은 정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쟁보다는 이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는 국회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최고위원 정우택 의원이었습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높고 낮은 금관 악기와 목관 악기까지 개성 있는 음들의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건 하루하루 열심히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최고의 하모니를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예, 출발사 아침 1부였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상상 그 이상의 글로벌 투자의 신화가 시작됩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의 성장 신화, 인천이 다시 씁니다. 삼성, LG, 신세계 등 글로벌 기업 대규모 유치, 투자 유치 금액 16조 원으로 전국 1위에 빛나는 투자 실적, 일자리 15만 개 창출로 전국 고용률 1위, 올림픽 100배 경제 효과의 GCF 유치로 국제도시 도약, 이제 인천이 세계 제1의 투자 도시로 우뚝 섰습니다. 더 뛰겠습니다. 더 땀 흘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인천이 대한민국의 심장이 되어 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광역시와 함께합니다. YTN FM 캠페인. 담배노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생활 13년차 몽골아줌마 장당호입니다. 알았어요. 아이고 제가 지금 하는 말은 한국어가 아닙니다. 알았어요는 몽골어로 치아를 뜻하고요. 아이고라는 단어는 전말이라는 몽골어입니다. 똑같은 발음 때문에 놀라셨죠? 이처럼 많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은 여전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피부색이 달라도 우리말이 서툴러도 따뜻한 시선으로 마음의 간격을 좀 좁혀보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예, 전원책의 출발사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5분 20초 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도로정보 알아봅니다. 유보인 캐스터? 네, 출발사 지금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아침이라는 걸 실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곳곳에 정체 길이가 무척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길게 밀려서 가고 있습니다. 42분 정도 소요되고 있고요. 나라나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으로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 양화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각각 정체되고 있는데 이 구간은 36분 정도 걸립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월릉교 이후로 성수분기점까지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서부간선도로 안양 쪽으로 전 구간 밀리고 있고 반대쪽 금천교 부근과 신정교에서 오목교 구간 각각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출발사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옥반식품 홈페이지에는 고객님이 남겨주신 2만 5천여 개의 글이 있습니다. 양파즙, 마늘즙, 헛개나무즙, 오가피즙이 궁금하시면 옥반식품을 찾으세요. 옥반식품은 제품 제조 과정을 홈페이지에서 생중계합니다. 검색창에 옥반식품, 문의전화 1577-3150번. 누구세요? 무도입니다. 그렇다면 최신 에어컨으로! 올여름 무더위 한 방에 날릴 거야 간다. 에어컨은 하이마트. 무더위 물러갑니다. 최신 에어컨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끝말잇기 시작. 너무 더워. 워터파크. 비싸. 싸게 가자. 반값으로. 롯데카드. 롯데카드로 전국 워터파크 10에서 50% 할인. 확인하자. 롯데카드의 썸머 페스티벌. 행사기간 및 이용 조건 등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뉴스의 체감 온도를 높여드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출되는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이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현재 후쿠시마에서 비롯된 방사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공식적인 대응이 부족한 상황에서 방사능 괴담이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일본 방사능 괴담에 대해 처벌을 지시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후쿠시마 원전에서 시작된 방사능 오염, 괴담 수준에 불과한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재해가 될 것인지 먼저 YTN 박철원 일본 특보원 연결해서 현지 상황을 청취합니다. 이어서 국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윤근 소장 연결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TN 박철원 일본 특보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도쿄입니다. 예, 후쿠시마 원전이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를 제대로 차단하지 않았다는 보도 이후에 파문이 국내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지 일본과 일본 국민들이 반응 어떻습니까? 네, 2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버섯과 야채 등 후쿠시마산 농식품과 쇠고기를 비롯한 축산물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돼 한동안 출하가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수산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쓰나미로 큰 피해를 입었던 후쿠시마현의 항구 도시에서는 당시 출하조차 못했지만 어느 정도 복구가 이루어진 지금도 출하가 어려운 상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쿠시마 원전과 가까운 바다에서는 어획 활동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어민들에겐 2중 3중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후쿠시마 원전에서 고농도 오염수가 인근 바다로 흘러나가고 도쿄전력과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이를 뒤늦게 인정한 데 대해 어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하 금지 해제를 기다려온 어민들의 꿈이 산산조각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일본 국민도 야채와 버섯 등 농식품은 물론 축산, 수산물을 살 때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경향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놓고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일본인 특유의 국민성 때문인지 쉬쉬하는 분위기는 원전 사고 발생 2년 5개월이 다 되는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도쿄전력과 정부의 관련 정보 발표가 항상 뒷북을 치는 경향이 있고 언론도 언론답게 문제점을 파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정부 발표나 도쿄전력의 발표 없이는 일체의 관련 기사가 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전에 반대하는 시위 현장에서는 일본 정부와 일본 언론을 믿지 못하겠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예, 방금 대놓고 문제 제기를 그동안 못 했다 이랬는데 지금 사고 이후 2년 가까이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유출됐다, 또 육지에서도 제대로 방사능을 차단하지 못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일본에서 나오고 있다는데요. 일본 현지에서 방사능 공포가 그럼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까? 네, 일본의 각 대학교 환경문제 연구팀들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산이나 강, 바다 등에 대한 오염의 실태를 연구 주제로 삼아 많은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예. 실제로 도쿄만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성 물질에 오염됐고 높은 오염 수치는 일본 국민을 놀라게 할 정도였습니다. 또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이 대기를 통해 먼 거리까지 비산된 뒤 특정 지역의 방사성 물질 측정치가 유난히 높은 지역, 이른바 핫스팟 존이 사고 이후 일본 내 여러 곳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YTN이 보도했던 북이바라기시의 공단 지역의 고농도 방사성 물질도 처음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된 핫스팟 존일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놀라움의 정도가 컸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공단 내 한 공장에서 비파기 검사를 한 결과 코발트 60이라는 방사성 물질이 측정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 전문가들은 매시 7마이크로시버트의 수치라면 연간 허용치의 61배에 달하는 대단히 높은 수치이며 긴급 대피에 해당된다며 관련 기관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일본 정부가 어떤 방사성 물질이 어떤 곳에 어느 정도나 유출됐는지 공식 발표를 미룬 점을 첫 손가락에 꼽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지난달 12일 검출됐음에도 2주일이나 지나 검출 사실이 짧게 인정됐기 때문에 당국이 뭔가 은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일본 정부의 사고 원전의 안전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까? 네, 2년 전 사고 당시에도 그랬지만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물론이고 일본 정부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속 시원하게 대응하지 않고 스스로 의혹을 키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내 오염된 지하수의 부진해 항만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 점은 사고 이후 2년 5개월 동안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되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도쿄전력은 원전 부지 아래 지하에 차수막을 만들어 오염 지하수 유출을 막으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추가로 긴급 대책에 착수했지만 임시 방편에 지나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사히신문은 이를 두고 후쿠시마 원전 폐쇄 계획에 파탄을 부를 우려가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게다가 이미 녹아내린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 쏟아붓고 있는 냉각수로 인해 매일 400톤씩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로 별도의 오염수가 100톤씩 추가 발생한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일본 현지에서 이와 관련된 보도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일단 질문을 말씀드리자면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적인 데이터 이외에는 일체 관련 보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제가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요.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로 흘러나간다는 이 방사능 오염수들, 이것이 해류를 통해서 국내 바다로 유입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네, 먼저 그리 간단히 해결할 수 없다는 답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이번에 제기된 문제는 오염된 지하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긴급 대책으로 우선 지하수를 퍼올려 지하수 상승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퍼올리게 되면 원전 내 오염수가 다시 늘어날 것은 분명하지만 지하수 수위 상승으로 인근 바다로 그대로 흘러나가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다로 흘러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2년 전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의 제안으로 원자로 냉각 과정에서 생긴 오염수를 독단적으로 바다에 방류해 우리나라 등 주변국의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 원전 사고 수습에 전력을 다하는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를 고려해 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오염된 지하수의 바다 유출은 유엔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도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끝으로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나 일본 사회의 대응과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쿄전력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 중인 도쿄전력과 이를 규제하고 있는 일본의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공식적인 자료 외에는 일체에 관련된 보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일본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본 국민들은 일본 언론과 일본 정부의 발표를 일체 믿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최근 후쿠시마 인근 게센누마 항구에 있었던 소형배 한 척이 우리 동해에 접해 있는 후쿠시마 현에서 발견되었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일 오전 7시쯤 후쿠이현 사카이시 앞바다를 항해 중이던 화물선 한 척이 소형배를 발견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확인 조사한 결과 2011년 3월 11일 미라덕 친쓰나미에 유실된 배가 오키나와 근처 센카쿠 부근 동중국해를 돌고 쓰시마 해협을 통과해 2년 5개월 만에 동해에 접한 후쿠이현 앞바다로 떠밀려왔다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쓰나미에 유실된 배가 5,000km에 달하는 표를 끝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할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다시 말해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후쿠시마현 앞바다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이 해류로 의해 결국 동해로 흘러들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태평양 해양 생태계 오염 문제, 더 이상 괴담으로 치부하기에는 사안의 중요성과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나라는 물론 태평양에 인접한 모든 국가를 포함하는 국제적인 관심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박철원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도쿄 현지 YTN 박철원 특파원이었습니다. 예, 이번에 국내에서 이 후쿠시마 원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분입니다. 시민방사능 감시센터 이윤근 소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시민방사능 감시센터 어떤 곳인지 잠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시민방사능 감시센터는 금년 4월에 발족을 했는데요. 그 목적이 그 방사능 오염에 대한 연구와 감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순수한 민간기구입니다. 네. 예. 2일 금요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이른바 방사능 괴담에 대한 강력 처벌을 시사해서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정부는 일본산 수입품들이 기준치 이하로 안전하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의학적으로만 보면 기준치 이하에서도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암 발생이나 그런 그 건강에 대한 문제에 대한 확률이 낮아질 뿐이거든요. 특히 우리 유아나 임신부들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아나 태아는 한참 발달 단계이고 이 기간 동안에 만약에 그 생물학적으로 세포 분열이 굉장히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인데 만약 외부에서 유해 물질에 의해 들어온다 그러면 쉽게 세포 변이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예, 정부 발표의 기준이 산업적으로는 안전하지만 의학적으로는 확신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문제, 과연 문제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문제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의학적으로 기준치 이하에서도 확신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맞고요. 그리고 예. 정부에서 지금 그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정부에서 약 한 140여 종 정도를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를 사실은 원래 분석된 데이터는 발표하지 않고요. 적합과 부적합으로만 구분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적합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 기준치인 370베크렐 이하일 때는 그냥 적합으로 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인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적합, 부적합으로만 발표를 하는 이런 정부의 그 관리 지침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군요.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370베크렐이라는 기준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요. 예. 왜 그러냐면 이 370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성인을 기준으로 기준치를 책정을 해놓은 거고요. 그런데 실제로 방사능에 의한 이 건강의 영향은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과 남성 또 어린이와 유아 그리고 또 임산부에 대한 세분화된 기준이 필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방사능에 2배 이상 취약하고 또 유아는 성인에 비해서 20배 이상 취약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성인을 기준으로 한 370베크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 핵심적인 것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계속 유출되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 같은 이 방사능의 확산, 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네. 우려할 만한 수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사실은 아직 국내에서 예. 농수산식품을 대상으로 분석된 결과에서 그렇게 높은 농도가 나온 건 아직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지금 감시센터에서도 지난 6월부터 계속 본격적으로 시료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 방사능 오염이 확인되고 있는 몇 가지 특정한 이 어류들이 좀 모아지고 있고요. 예를 들면 명태나 고등어, 오징어와 같이 이런 회유성 어종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약 한 저희들이 50여 개의 시료를 분석을 했는데 이 중에서 약 한 15개 정도 시료에서 미량이나마 방사능 물질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예. 핵종은 역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고 하는 거를 추정할 수 있는 세슘이라고 하는 핵종이 분석이 됐고요. 그리고 농도는 보통 우리가 킬로그램당 단위로 계산을 하는데 약 한 1베크렐 내외 정도였습니다. 모두 정부 기준치 미만이었습니다. 예. 그 명태, 오징어, 고등어 같은 회유성 어족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는데. 네. 지금 일본산을 러시아나 국내산으로 속여서 유통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저는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예. 일반 시청자들이 굉장히 조심 있게 이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가 회유성 어류라고 하는 거는 일본산이든 러시아산이든 국산이냐 하는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어종이 어느 해역을 통과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고등어 같은 경우는 보통 산란 오도가 한 15도 내지 20도 정도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주로 남쪽에서 놉니다. 예. 그리고 여름철에는 주로 북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해류 쪽에서 놀다가 이게 어디에서 잡혔느냐. 요런 상황인데, 국내에서 잡히면 국산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게 일본 앞바다,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앞바다 쪽에서 놀다가 이게 잡혔다 그러면 이거는 국산
국산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산이냐 러시아산이냐 따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고요. 실제로 중요한 거는 이게 해류성 어류이고 주로 어느 지역을 통과를 했고 그래서 실제 분석을 해봤더니 방사능 오염이 얼마나 됐다라고 하는 것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농산품이나 공산품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식약처가 지금 과자류나 공산품의 조사 결과를 잘 발표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우리가 자꾸 지금 특히 이 농산물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요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산품도 역시 똑같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이 공산품이든 농산물이든 섭취를 통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내부 피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내부 피폭의 관점에서 보면 어느 것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먹고 있는 거가 농산물이든 공산품이든 실제 오염된 방사능 농도가 얼마나 되고 있고 이거를 우리가 얼마나 자주 먹느냐의 문제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마지막으로 지금 일반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큰데 네. 어떻게 해야 위험을 줄일 수 있을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가 물론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가지고 불안감을 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정확한 정보 공개를 통해서 불안감을 해소하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불안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불신을 낳는 중요한 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확한 정보 공개를 가지고 소비자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시민방사능 감시센터 이윤근 소장이었습니다.